이번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 규명 열쇠를 쥐고 있는 건물주가 진술 거부권을 내세우면서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24일 밤에 체포된 이후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이때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이럴수록 여론 악화와 함께 본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굳이 지금 선택을 했네요. 이 사람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처벌을 받을 테고,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는 자기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기가 처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회적인 비난은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처벌 수위를 가장 낮추는 방법은 그냥 조사한 대로 받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술을 시작하면 도중에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증거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거하고 안 맞는, 그리고 진술하고 세 가지가 안 맞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진술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수사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해줬다고 치면 지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이 그 묵비권 말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정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사실은 이제 이 핵심 키를 잡고 있는데 이분이 좀 중간에 오락가락했어요. 사다리 차에 의해서 구조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1층에 있다가 불이 나니까 위로 올라가서 8층 옥상에서 대피를 했고, 이때 민간 사다리 차를 타고 예. 살출한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인데 이분이 그 후에도 경찰이 조사 요청을 하니까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거부한 적도 있고요. 또 병원을 처음엔 제천으로 갔었다가 굳이 강원도 원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주에서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소환을 했죠. 조사받으러 나와라 해서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체포를 한 거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술거부권, 이제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리예요. 정말 이거는 박근혜도 행사하는 묵비권.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와서 선임돼서 와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코치했겠죠. 당연히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이거 다 증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의해서 얘기해라. 진술을 거부해라. 라고 분명히 100%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갔을 거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핵심 키를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화재 신고가 되고서부터 그 움직였던 건물 내에서 신고가 되고 사람들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살짝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음모론은 아니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타임라인이 먼저 규명이 돼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본인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뭔가 시설 안전 점검을 하게 하고, 뭐 이거는 그렇게 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정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작은 규모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관리회사들은 자기 친인척 명의를 놓고 그냥 명의만 놓는 거예요. 시설 관리자라고 놓고 그냥 월급은 현금으로 빼서 대충 이렇게 뭐 본인이 쓰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일부 나눠주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실제로는 이제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시설 관리할 때도 보면 아마 그렇게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갔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딱 오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걸려있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29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 거의 지금 최고형,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진술한다고 해서 내지는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변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량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제 진상규명에 있어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진술을 막상 한다고 해도 자기가 법적으로 해야 될 건 하지 않았고 하면 안 되는 일은 했다는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진술의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진술하지 않는 게 자기로서는 최선인 거죠. 어쨌거나 지금 사회적인 지탄은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건물의 실소유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소유주라면은 또 이 사람도 뭐 바지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 이 소유주로 밝혀진 이 씨의 매형이 있죠.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강현삼. 이 사람이 이제 실소유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냐면은 이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94%가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돼요. 이 씨가. 이야, 94%요? 네, 94%는 거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경매 받았을 때도 굉장히 싸게 경매를 받았고 그 경매 받은 금액이 싸게 한 게 27억인데 그 중에서 25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작은 빵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실소유주일 것이냐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네요. 이제 한겨레가 도의원에게 통화를 했는데 이 도의원 말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괜한 오해라고 선을 걷다고 한겨레는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뭔가 절대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또 거죠. 홍준표 씨 생각이 싹 나면서 너무 강조하는 거는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런 큰 대형 참사가 나면 우리가 뭐 KTX도 얘기하고 세월호도 항상 얘기했지만 큰 참사가 났을 때 그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 건물 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그 세신사 마지막 네. 전화를 했던 사람이 세신사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왜 사람들한테 불이 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만 빠져나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지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그거를 법 규정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배의 그 직급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의무사항들이 다 있는데 그 빌딩이나 목욕탕, 스포츠센터 관리인이나 이 직원, 세신사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대신 이 건물주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관리자들은 그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대한민국에서 본인만 살자고 뛰어나오는 이런 오래된 이 적폐스러운 이 습관들, 악습들이죠. 본인만 살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1층에 있다 8층으로 올라가서 구조가 되는 거예요. 2층, 3층 이런 데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2층에다가 소리를 5초, 10초만 더 소리를 질렀으면 그 중에 많은 수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월호에서 배 밖으로 나가라는 방송 한 번만 했으면 살 수 있었듯이 맞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제천 상황이 정말 많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계속 그 강화 유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2층의 유리를 왜 깨지 않았느냐 소방관들한테. 예.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백드래프트 현상 영화 분노의 질주? 분노의 역류. 분노의 역류에서 나왔던 그 장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유리가 2kg의 도끼로 깨지지가 않는 거죠. 네,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로 20, 30대 구조대원, 건장한 구조대원이 수차례 쳐도 유리에 금이 갈 뿐 쉽게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안에서 왜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안에서 깰 생각은 안 해봤을까? 이걸 치면은 제 생각에도 깨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두꺼웠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우리가 거죠. 재난 영화를 보면 빌딩이 기울어져 가는데 탈출하려고 그 철제 의자를 집어서 유리창에 던지는데 안 깨지잖아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화 유리로 해서 혹시 모를 누군가 추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를 놓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초기부터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사우나 가보셨잖아요, 다들. 사우나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창문 이렇게 열게 돼 있는 사우나 있나요? 없죠. 없죠. 네, 다 다 막혀 있어요, 사우나는. 그리고 내장이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사우나 나무도 많이 돼 있고. 네모로 많이 돼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해서 원래 창문이 열리는 곳이라도 인테리어를 해서 막아놓는다는 얘기죠.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보이지 위해서 또 보온을 위해서 냉난방을 위해서 막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말 이 건물주도 건물주지만 이거는 법 규정을 바꿔야 돼요.
소방안전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정비를 해서 안전 위주의 법률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허를 찔린 겁니다. 이번에 제천 사고가 난 건물의 이중 유리 두께가 22mm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2mm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데 이게 안전에 대해서 다시 법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명동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냥 안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유리 두께 22mm는 건물주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렇죠.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이익이 건물주의 이익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된 법률은 거의 99%가 건물주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법 주차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알고 보면은 건물주의 용적률 문제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안전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명목하에 그 이면에서는 결국에 땅을 가진 사람, 건물을 가진 사람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도가 고쳐지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고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실사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도외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 말고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화재가 더 커졌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법 주정차한 사람들만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도시 집중화 문제, 인구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는 게 누구의 안전과 누구의 이익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22mm라는 굉장히 두꺼운 유리가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전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옥상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서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이 막혀져 있었고 그 유독가스가 1층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계단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다가 이 목욕탕 안으로 이게 건물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가 역류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쫙 그냥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도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돼 있어서 고장나고 잘 찾지 못하니까 그 문을 찾지를 못해서 거기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 건물 유리창에는 빨간색으로 역삼각형 표시를 해놓고 탈출용 유리창이라고 표시를 한다 그래요. 그 유리창은 약간 두껍기가 비상용 망치로 때렸을 때 깨질 수 있을 만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법은 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안전이 이제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잘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 혹시 밖으로 추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거를 만드는데 지금의 사고를 보면 사람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못 빠져나간다는 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이런 깨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람이 깨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33층에 있었는데 그때 그 건물이 한 40 몇 층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땐 초창기에는 창문을 열 수 있게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창문을 건물 자체에서 다 밀폐시켜 버리더라고요. 창문은 다 있는데 그걸 아예 열지 못하게 다 접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7, 8층 이상 되는 건물에 분명히 완강기라는 그 탈출용 시설이 돼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강제가 되는 거거든요. 호텔이나 뭐 아파트나 다 있어요. 빌딩에. 완강기 시설이 있을 텐데 그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그렇죠. 법 아세요? 대충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스티커로 붙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야외에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창가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부분 모를 수도 있고요. 저도 본 적은 있는데 사용하라 그러면 그 급박한 시간에 내가 그걸 스티커를 보고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줄면서 생각을 내려가는 하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법을 개정해 나가고 이러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뉴스예요. 어쩌면 몇십 년 후에는 한민족이 지구상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결혼들을 안 해요. 아이도 안 낳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뭐 국무회의나 수보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겠다.
아예 안 낳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혼인 건수가 있잖아요. 월별 통계를 작성한 게 2001년도부터래요.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10월이 가장 적었답니다. 17,400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그게 가장 적었고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서도 20% 정도 감소했고. 20%면 되게 큰 그럼요. 건데. 예. 내년은 더 심할 겁니다. 이게 그냥 3, 4% 빠지는 것도 심하게 빠진 거거든요. 20% 빠졌다고 하면은 결혼을 정말 안 한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뭐 다녀오신 분들 말고 아예 안 가신 분 중에 대표적으로 야수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패널들 중에 결혼 안 하고 지금도 이렇게 총각으로 또는 처녀로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 마이너스 1 하나만 낳거나 저 같은 경우 우리 곰피디도 하나밖에 안 낳죠. 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기사가 좀 잘못됐습니다. 요즘 방송들이 생각 없이 쓰는데 아이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한국이 아니에요.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는 한국이야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못 거잖아요. 하는 겁니다. 사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결혼하지 않아도 사실혼 아니면은 동거 예. 이런 뭐 프랑스처럼 팍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만 해주면은 훨씬 이 출산율이 더 낮지 않을까. 뭐 제 여사친도 한 명 있는데 그분은 결혼 안 하고 아이만 낳았어요. 결혼하기에는 너무 두 가족을 차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능력껏 되는 만큼 아이만 하나 낳아서 키워요. 잘 키웁니다. 사실 이 결혼과 출산율의 문제는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양상이기는 해요. 어떻게 개인의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 훗날 정말 그 인구 절벽이 심해져서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으면 복지도 할 수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사실 정부나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결혼을 늘리고 출산율을 늘리고 할 것인가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 사항인데요. 사실 지난 9년 동안은 땜빵 처방, 그냥 생색내기 처방 외에는 없었다고 봐요. 가장 심각하게 출산율과 결혼율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크게 뭉뚱그려서 보면 복지거든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주거 공간을 부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물론 한꺼번에 치솟지는 않아요. 이게 10년, 20년 단위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거는 서서히 변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문제만 확실하게 결정이 되더라도 출산율과 결혼율은 같이 더불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책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력 단절의 문제, 여성 노동자들의 엄마가 되고 나서의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전체 사회 시스템이 변해 가야만이 이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동의하고 어쨌든 노동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을 보면 2016년 기준에 임금 노동자가 1967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정도 정규직이 1318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한 600만이 비정규직. 이거는 노동부 통계인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땐 1000만이 넘어갔어요, 이 비정규직이. 근데 비정규직이 1000만 시대에 당연하게 지금 출산율을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과 혼인 비율을 보면 혼인 건수가 지금 2016년에 28만 2천 건이었어요.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게 2007년도 34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부 다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었죠. 근데 이 시기에 비정규직이 급증한 시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그 부분에 100% 지금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결혼과 출산율의 차이가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2016년도 40만 명밖에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럼 15년도에 43만 명밖에 안 돼요. 13년은 거슬러 가면 43만 6천 명이죠. 가장 정점을 이뤘던 게 2007년도 아까 결혼 건수 높다고 했죠. 2007년도에 결혼 건수가 34만 4천 명이었단 말이죠. 그때 출생아 수가 49만 3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율과 출산율이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6년 출산율이 40만 6천 명인데 2017년도 출산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문가들 35만 못 넘는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16년에 비해서 거의 5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추산치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혼율이 지금 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로 같은 비례 방향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큰 문제인데 이걸 뭐 전문가들은 드디어 무자식 상발자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명중 씨가 얘기한 비정규직 시대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죠. 제 주변에요. 20, 30대들 삶이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4년제 나오면 스카이 서울 인서울 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국립대 빼고 인서울 나오면 기본으로 빚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500이에요 기본이. 깔고 오는 거야 깔고. 연리 3%짜리로. 깔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10명 중에 4명이 취직을 못해요. 4명이 취직을 못하는데 이 4명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규직을 한번 보자고요. 정규직은 밤새 제 시민의 눈 사무실 옆에 CJ 본사가 있거든요. 이것들 제가 한번 고발하려고 해요. 새벽 4시, 5시까지 일해요. 불만 켜놨겠지. 네, 어쨌든 거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섹스하고 언제 애를 낳냐고 결혼한 놈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그럼 비정규직은 2-3개씩 직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시 돌아다니면서 이거 저거 다 하고.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한번 하는데 20만 원 정도 깨지죠. 10에서 15만 원 정도 깨지더라고요. 거하게 쓰시네. 아니죠. 커피 한 잔 계산해보세요. 식대 계산해보세요. 영화 보세요. 모텔비 해보세요.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벌려면 시간당 6470 받으면 몇 시간을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끔찍하네. 끔찍합니다.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화도 열받아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들이 우리 아까 녹음하기 전에 핸드폰이 화제했는데 우리 패널들이 핸드폰 150만 원짜리 사면요. 24개월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5만 6천 원씩.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내가 돈 쓸 게 없고요. 애인한테 목도리나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맞아요. 능력 있는 여자는 결혼하자니 애인이 직장이 없어. 비정규직이야. 키워봐야 내가 허당이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했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없어진다 이 얘기인데 저는 거기 동의해요. 이게 몇 년 가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마초적인 국가이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직장도 다니면 아이 낳으러 들어가면 뭐 경력 단절 나지 남자들이 또 뭐 하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요. 대학까지 다 무상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요, 그것만 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키울 수 있는 바탕을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올해 35만 명이라니까요. 뭐 한두 가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 우리가 정책을 엄청 연구하다 보니까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어떠냐.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아동수당 그것도 5세까지 정도에 10만 원씩 주는 것도 또 몇 개월 딜레이를 시키는 알고 봤더니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아동수당을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특히 보수 수구 세력들이 그것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구 절벽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온갖 겉대 반값 등록금 논쟁도 지금 시작된 지 언제예요? 아마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긴 한데 어쨌건 빨리 우리가 막 적폐청산에 뭐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다는 진짜 증거는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거라서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동수당 얘기를 꺼냈는데 이때 정말 국민들이 짱돌 들고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조사버렸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특단의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집결되지 않고 위정자들이 뭐 해주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저렇게 도발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까?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될 것인지 추세 좀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 건수가 1974년에 25만 9,600건 이후에 43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21만 2,300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만 7,800건보다 6.8%가 줄어든 거거든요. 통계를 작성한 334개월 동안 혼인 건수는 2만 건 미만이었던 적이 총 14번 있었는데 그중 3번이 올해 7월, 9월, 10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쯤에는 대선 캐치플레이즈가요. 결혼하고 싶은 나라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전이었던가요?
대선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죠.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허경영 씨. 허경영 알겠습니다.